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클라우드 클리닉. 오늘은 AWS 히로 특집 실용주의 데이터 과학자 소성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우님, 오랜만에 또 만나서 온라인으로 같이 얘기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성우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저는 현재 크로키닷컴이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크로키닷컴에서는 지그재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그재그는 우리나라에 3,000개가 넘는 여성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 여성 쇼핑몰들의 상품들을 저희 쪽에서 크롤링 베이스로 그리고 API 연동을 통해서 모으고요. 그걸 기반으로 통합 검색, 그 유저가 좋아하는 상품들을 쉽게 발굴할 수 있게 쇼핑에 최적화된 UX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현재는 월간 이용자 MAU 230만 그리고 2천만 다운로드 여성 패션 앱 중에서는 국내 1위 서비스입니다. 네, 아주 멋진 데이터를 많이 다룰 수 있겠네요. 예, 저도 이 회사를 오면서 제일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성우님 머신러닝 히로로 얼마 전에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고요. 히어로 뽑히는 과정에 그동안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에서 많이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지식도 나누고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제가 잘 해서 된 것 같지는 않고 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성우님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에서 활동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건가요? 네, 2015년에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석사를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그 이후로부터 데이터 직군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학교에서 학업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현업의 업무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프랙티컬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좀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AWS 한국 유저그룹이라는 모임을 알게 됐고 거기에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이 있어서 처음 나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성우님 처음 커리어가 인베디드 개발자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네.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네, 한 5년 차 정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LG전자의 TV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송 신호를 받아서 파싱해서 TV 내 다양한 기능들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었는데요. 조금 더 한 4년 차, 5년 차쯤 되니까 이제 남들도 이제 다 일을 하다 보면 온다는 그 매너리즘? 매너리즘이 찾아왔고 뭔가 더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좀 트렌드에 쫓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첫 회사를 그만두고 일단 학업을 목표로 뉴질랜드를 간 건 아니었고요. 한 1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쉬자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우연치 않게 R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통계 쪽에 유명한 랭귀지가 있는데 그 R을 만든 대학교가 제가 사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클랜드 유니버시티가 R을 만든 곳인데 거기서 R을 실제로 만들었던 그 3명의 파운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교수님은 현직에서 또 재직 중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가 있었고 그럼 이 R은 도대체 뭐에 쓰는 언어일까 이런 걸 좀 보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걸 좀 공부해 보면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커리큘럼 상으로는 네, 제가 전공했었던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리고 통계 쪽 이런 쪽을 더 공부하면서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 쪽 프로젝트 논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하셔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조금 더 일찍은 어떻게 보면 제 첫 스타트업 경험의 시작은 실제로 그 학업을 진행하면서 채팅캣이라는 원어민 교정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서비스에서 데이터의 직군으로 원격으로 일하게 됐고요. 실제로 그쪽 회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문도 썼었고, 그렇게 스타트업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직무를 좀 처음으로 시작해봤었고, 석사 이후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AWS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반 베이스에서 일할 때 AI 챌린지라고 하는 대회 가면서부터 AWS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한 가지만 열심히 못하나 봐요. 이것저것 벌리는 스타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2D, 3D 도면 이제 변환하는 그런 연구 과정, 그리고 AR 서비스에 들어가는 추천 시스템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하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AWS AI 스타트업 챌린지라는 대회를 한다는 걸 들었어요. 개발자들하고 이제 팀을 짜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운이 좋게 서류가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알렸거든요. 이런 대회에 내가 지원했고 통과도 됐고 크레딧도 주고 이것저것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일을 하면서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었고요. 그게 무사히 잘 받아들여져서 AW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그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실제로 내가 만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들을 프로덕트에 넣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서비스에 넣을 수 있을까?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 나는 머신러닝 모델을 잘 만들 수는 있지만 서비스는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 부분은 저에게는 블랙박스 같은 부분들이었거든요. 마침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제가 알고 있는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담은 만능 툴, 만능 솔루션 같은 서비스였고요. 실제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AR에 들어가는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뭐 세이지메이커 하실 때 R로 같이 만드셨다고. 지금은 이제 제가 파이썬도 쓰고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서 조금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 주력 언어가 R이었고요. 실제로 그 대회 기간이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파이썬 텐서프로로 배워서 혹은 내가 익숙한 R을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였는데요. 그 당시에 세이지메이커의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가 Bring Your Own이라는 자신이 구축한 그 환경을 그대로 세이지메이커의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그대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처음 세이지메이커를 써보는 과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삽질이 있었지만 제가 익숙한 그 환경을 그대로 모델을 만들고 배포까지 매우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AWS랑 이제 첫 만남 재밌게 AWS에서 한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또 AWS 서비스도 쓸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지그재그 사이트를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AWS에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분석도 지그재그 내에서는 AWS 아키텍처 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쪽에서 매일 사용자 로그만 해도 수십 기가 단위의 사용자 로그가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포함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재밌게도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만 해도 지그재그 내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하는 일 자체, 그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마존 EMR이나 글루, S3 같은 서비스들로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석하는 것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히어로 분들한테 동일하게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AWS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네. 사랑하는 서비스가 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꼽으라면 당연히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아마존 AWS 내에서는 이제 빌더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AWS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이 그런 빌더들에게 다양한 툴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니까 제 일을 할 때
어떤 서비스들이 저에게 적합할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그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실제 모델을 만들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모델을 만드는 실제 그 컴퓨팅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그 번거로움이라든가 모델을 만들고 이후에 서비스나 서비스에 배포하는 그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다 모두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세이지메이커는 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들을 모두 커버하는 종합 솔루션 같은 느낌의 서비스고요. 세이지메이커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익숙해지면은 점점 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세이지메이커 관련해가지고 성우님께서 커뮤니티 데이 때 발표를 2개를 하셨더라고요.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발표고, 몇 달 전에 했던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 대한 발표가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이 두 서비스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그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이거든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 트레이닝 되는 모델의 결과나 모델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되는데,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자동화시키고 퀄리티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툴이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고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콘솔에서 이용하는 세이지메이커의 워크플로우도 굉장히 쉽고 편하지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흔히 만드는 과정이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에서 이게 어떻게 트레이닝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리소스를 계속 잡고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로서의 역할들이 강화가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머신러닝을 개발할 때 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만 이용하면 말하는 머신러닝 ID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좋아하는 기술을 소개해 주시죠.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는 세이지메이커보다는 약간 더 하이레벨 어플리케이션 느낌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을 만드는 일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그런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만 만들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추천 모델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는 HRMN이라고 아마존닷컴에서 이용하고 실제로 워킹하는 그 알고리즘을 상용화시켜서 서비스화 시킨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 써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셋을 아마존 퍼스널라이즈에서 정의한 형태대로 데이터셋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트레이닝 시키면 수시간, 수일 내에 추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도 지금 지그재그 내에서 추천 서비스 만들 때 도입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는 진짜 개인화 추천 이럴 때는 진짜 많이 유용할 것 같네요. 예, 퍼스널라이즈의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추천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실시간 스트림, 뭐 예를 들면 사용자의 클릭이나 뭐 좋아요 같은 액션들을 처리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뱉어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머신러닝 서비스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굉장히 좋아하는 서비스인데 뭐 소개해 주시죠. 예, AWS 글루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 게 있고, 그 AWS 내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ETL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꼽고 싶은 게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데이터들이 S3건 데이터베이스에 있건 어느 형태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카탈로그가 갖춰지게 되면 AWS 내에서 혹은 AWS 밖에서 그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써보시면 이 카탈로그를 만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를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히로분들한테 여쭤보는 것 중에 나만의 꿀팁, 진짜 공개하기 싫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꿀팁, 이런 거를 좀 공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꿀팁이라고 하기엔 간단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글루 관련된 서비스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그재그 내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나 레포트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레포팅하는 방법이 대시보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쿼리를 할 줄 모르더라도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결과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대시보드 뒷단에는 결국은 잘 정리된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대시보드를 위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던가 뭐 데이터 인프라를 갖춘다는 게 이제 그 대시보드 만들 때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S3와 글루 그리고 아테나를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워크플로우가 좀 익숙해진다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어떤 형태로 S3에 쌓아야 되고, 그 쌓은 데이터들은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워크플로우가 빠르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딜리버리가 되더라도 대시보드에 데이터를 표현했을 때 그걸 받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또 대시보드를 고치고 데이터를 고치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모를 짜봤고요. 일단 S3 버켓 내에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데이터들은 한번 조회를 해보면, 지금 조회하는 환경은 아마존 EMR 위에 제플린을 붙여서 그 제플린 위에서 실제 이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해보고 있는 건데요. 지역별, 시간대별, 그 업종의 홀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지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2018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10일치의 데이터들만 처리를 해볼게요. 어떤 데이터를 처리했냐면, 이 로우 데이터에서 요 날짜 필드를 제가 원하는 포맷으로 좀 바꾸고요. 그리고 이 통화 건수가 원래 로우 데이터에서는 스트링 타입이었는데 이걸 인테저 타입으로 바꿨고요.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열흘치 데이터들을 일자별로 이제 파티셔닝을 해서 S3에 재적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파티셔닝된 데이터들은 이후에 이제 아테나에서 또 일자별로 파티션 키를 가지고 쿼리를 하게 되면 스캔량도 줄일 수 있고 스캔 속도도 빠르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멋진 점은 글루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크롤러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놨는데, 만드실 때 크롤러 이름 지정하고, 데이터 소스는 저희가 이제 파티셔닝한 데이터들 경로로 지정을 하고요. 아웃풋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하고 그 안에 테이블 형태로 남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크롤러를 돌리게 되면 크롤러를 통해서 이런 테이블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크롤러를 통해서 이 카탈로그가 생성이 된 건데요. 크롤러가 데이터를 스캔할 때 이런 컬럼들의 이름이나 데이터 타입들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자동화 시켜주고, 크롤러가 디텍팅한 뭐 데이터 타입이나 컬럼이 틀리면 여기서 조금만 수정해주면 되는데 대부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티션 키로 데이터 와인들이 일자별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테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S3에 있는 데이터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 형태로 아테나에서 쿼리를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는 건데요. 저는 대시보드를 만들 때 R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핵심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에서 실제 대시보드에서 있는 버튼을 트리거로 이런 쿼리들을 실시간으로 날리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런을 해보면, 이런 일자별 그 배달 콜수라던가, 그리고 서울 시내 이런 지역별로 얼마나 콜을 많이 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데이터 레인지를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했지만 1월 11일부터 나머지 31일자의 데이터들을 추가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2월, 3월, 4월 이런 데이터들을 추가로 적재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더 해줘야 될 부분들은 없고요. 이미 글루에서 카탈로그에 어떤 형태로 어떤 스키마로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리프레시만 하게 되면
S3에 적재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마존 S3부터 해서 AWS 글루를 통해서 클린징을 하고 아테나 쿼리를 R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프로그래밍만 해도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예, 뒷단에 뭐 데이터베이스도 필요 없고요. 저는 R을 이용하지만 아테나 커넥터가 있는 뭐 태블로 같은 대시보드 툴에서도 아테나를 지원을 하는데 그런 툴에서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퀵사이트라든가 이런 대시보드 형태에서 서버리스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꿀팁 같아요. 혹시 회사의 개발자들도 이런 식으로 직접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가요?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키바나나 데이터독이라는 그런 뭐 데이터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들을 붙여서 대시보드 형태를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직접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직접 구축하는 편이에요. 뭐 태블로든 뭐 키바나든 퀵사이트든 대시보드 서비스들이 많지만 결국은 그것들도 툴이기 때문에 툴의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 표현 방식에 한계가 생긴다는 건데 데이터 분석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파이썬이든 R이든 분석 언어를 익히게 되면 나만의 대시보드, 내가 원하는 표현 방법대로 마음껏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성우님 발표 많이 하셨는데 그 발표 중에 그래도 이거는 좀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반응도 좋았고 제일 아끼는 발표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2018년 AWS 서밋 서울에서 발표했던 지속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 발표는 블로그로도 쓰셨더라고요. 예, 사내 블로그로도 썼습니다. 2018년에 지그재그에 입사를 했는데요. 꽤 오랫동안 지그재그 내에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 내에는 정말 많은 종류와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매일매일 생성이 되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에는 개발팀에서 만들어준 EC2 위에 이제 하드 스파크 환경을 구축해준 제플린 서버가 하나 있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고 그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또 같은 서버 위에서 이제 제플린에서 분석을 하곤 했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 실무에 적용돼서 이게 정말 좋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AWS 내에 S3, 블루를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구축하실 때 주로 이제 아마존 S3를 활용을 하셔서 데이터를 적재하시는 거죠? 예, 개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다이나모DB, RDS, 다양한 형태의 DB들이 존재했고, 로그 같은 경우는 뭐 1단위로 S3에 적재가 되고 있었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쿼리가 연상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쿼리들이 직접 서비스 DB에 날아갔을 때 그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서비스를 위한 DB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분리하자라는 게 이제 큰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고요. 서비스 DB를 새벽 시간에 스냅샷 뜨는 형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스냅샷 떠진 이후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그 서비스 DB가 아니라 S3에 있는 데이터에 직접 쿼리를 하는 형태로 분석을 모두 진행을 했고요. 저 뭐 1단위 배치 작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제 실시간 분석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키네시스의 파이오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S3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적재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까 데모로 잠깐 보여주셨던 글루도 네.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 봐요. 카탈로그 만들 때. 이제 저희 내에서는 데이터 마트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조인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재가공을 하는데 최종 형태로 만든 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하고요. 그런 마트가 만들어지는 단위마다 글루를 이용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EMR도 많이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다루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파크 엔진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스파크를 직접 저희가 이제 운용하지 않아요. 그런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EMR이라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태그로 구성해서 정말 쉽게 띄울 수가 있고요. 거기 위해서 이제 뭐 S3에 있는 데이터나 제가 원하는 전처리 그리고 뭐 데이터를 가공하고 적재하는 것까지 모두 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 간단한 팁 하나 더 소개드리면
그 데이터 스키마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떤 컬럼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보통 문서화해서 관리를 하는데 뭐 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뭐 기스로도 해봤고 노션으로도 해봤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용해서 뭐 엑셀 형태로 관리해봤는데 실제로 그 변경하거나 그 문서를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글루에 이제 이런 카탈로그들을 저희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을 카탈로그화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카탈로그에 보시면 이런 코멘트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드 스키마 가보시면 이런 코멘트에 이제 제가 이 칼럼은 어떤 칼럼이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을 수가 있는데 문서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저 글루 만들어 생성된 글루 카탈로그에서 스키마 관리를 하고 스키마 정보들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뭐 대시보드나 어떤 문서화를 한다던가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네, 시간이 굉장히 뭐 빨리 가네요. 재밌는 얘기 막 듣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지만 그래도 내가 못다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얘기들은 내가 꼭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라는 질문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 데이터 분석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나 뭐 AWS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클라우드 쪽으로 넓혀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제 더 알려면 그 근간을 봐야 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머신러닝이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머신러닝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제가 바라보는 이제 머신러닝은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텐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는 거고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런 결과들이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실체화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도 이제 빌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거를 해나갈 때 이런 AWS 내 서비스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칭하기를 머신러닝 빌더로서 이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서비스에서 풀어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제로 그게 이제 고객들에게 베네핏으로 느껴질 수 있게 현실화시키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의 네. 개발자들 중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뭔가 좀 자기 직종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뭐 어떤 좀 좋은 조언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도 특별히 뭐 개발만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그 업무 내에서도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그 읽어낸 데이터를 자기가 만드는 것들에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내가 보는 데이터가 뭐 설사 에러로그더라도 이 에러로그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해서 고쳐나가느냐의 그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풀어야 될 문제가 분명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머신러닝 방법론을 공부하는 거여서 머신러닝 하면 뭐 개발자들은 뭐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수학을 또 뭐 잘 해야 된다 이런 선행 학습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고 관심과 노력 그리고 내가 이걸 배워보고 싶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 그리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클라우드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이런 것들 진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AWS 머신러닝 1호로 선정되시고 또 AWS 사용자 모임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회사에서 일도 진짜 잘하고 계신 성우님 만나서 재밌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